자, 요번에 이제 볼 곳은 이제 시민한국사 관련돼서 이제 그 기출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독을 해 볼게요. 165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785 년에 성도왕이 이제 아들 없이 죽자 귀족들 사이에 암투가 다시 생겨났고, 여러 이제 귀족들이 정치적 서열에 앞선 김주원이 추대하려고 했다. 근데 마치 큰 비가 내렸고, 북천의 북쪽에 살고 있는 김주원이 불어난 불 때문에 건너오지 못하자 시간이 지체됐다. 이때 이제 김경실을 받드는 세력들이 그를 궁궐에 맞이해서 38대 원성왕이 되었다. 자, 이때 갈등은 비교적 빠르고 평화하게 수습되었다. 자, 김주원은 왕경을 떠나서 명주로 이제 물러났고, 그 원성왕은 이 사람을 대접을 해줬죠. 그래서 면주 군왕이라고 이제 봉하고 임금 고을에 시급을 줬다. 자, 그리고 김주원의 자손들은 시중이나 도독 등 중앙과 지방의 간직에 역임하면서 계속 활동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김주원의 자손들이나 이런 애들을 상당히 우대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성왕은 이제 당의 사신을 보내 자신이 왕위 계승을 인정받으려 했고, 당 덕종은 그를 신라 왕으로 책봉하면서 신하들에게 물품을 내려줬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독소상품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아, 그래서 한 통때 한번 읽었지만 한번 여기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88년에 독소상품과를 시행했는데 유교 경제의 이해에 따라 이제 수준에 따라 국학 학생들 상중하 상품으로 이제 관리를 발탁하는 제도였다. 상품 위에 이제 특품이 있었으므로 사실상 사품이었다. 이는 골품제의 바탕을 둔 관료제 운영에 융통성을 주어서 유교적 소양을 기준으로 관리를 임명하고 한 시대였다. 자, 여기가 이제 목적이 되겠죠. 이 원성상품가, 그러니까 원성상품가 아니라 독서상품가, 예. 독서상품가의 목적 관련된 내용이고, 다만 한계가 있죠. 자, 요게 이제 중화극 관리의 등용 비중이 둔 곳으로 골품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관료제 운영에 혁신하는 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개 이제 고위직 관료 같은 경우에는 진골 귀족들이 이제 세습하기 때문에 이제 안 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중화의 그 관리를 등용하는데 비중을 뒀기 때문에 육특품들이 별로 응시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차피 얘네들은 중화의 관리든 이래나 저래 육두품이 인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세습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두품도 인제 이거보다는 유학을 갔다고 했죠, 도당 유학을. 예. 그래서 골품질 한계 때문에 그렇게 큰 역할을 못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한편 790년 네, 이길참 백어를 북국의 사신으로 이제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자, 이 삼국사기에서 이제 북국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이거는 발해를 의미하죠. 예, 발해. 그래서 이미 남국과 북국이라는 내용은 그 인식 자체는 이미 통일신라 시대부터 있었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신라가 발해 사신을 보낸 첫 기록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섭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자, 원성왕은 권력의 안정을 깨 즉위와 동시에 맏아들 김인겸을 태자 삼았다. 그러나 김인겸이 일찍 죽고 이어서 둘째 아들 김희영을 태자 삼았으나 그 역시 2년 만에 죽었다. 결국에는 그 어린 김인겸의 아들 그 김주용을 태자로 이제 책봉했는데, 원성왕이 죽은 후에 이 김주용이 이제 소송왕이 이제 즉위됐고요. 그다음에 김주용이 2년 만에 죽고 13살 어린 아들 예장왕이 있는데, 요 슬픈 예자가 붙으면 끝말이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래서 보통 시호에 예자 붙은 왕들을 보면 되게 이제 뒤에 왕조 시대 때 마지막 왕이거나 뭔가 쿠데타를 통해서 인제 제거된 왕, 이런 왕들이 이제 예자가 붙죠. 나이가 어림으로써 숙부 김원승이 인제 섭정했는데, 이 김원승은 인제 어용성 사신, 권구령, 상대등 같은 역임을 하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예장왕이 친정이 시작했던 805 년에 율령 세복 항목에 공식 22여 조를 반포하고, 이듬해 새로운 사원 창건을 금지하는 수리하는 것을 창건을 금지하며 수리하는 것만 허용했다. 사원의 난림을 막고 사회 경제를 폐단을 억제하는 조치였다. 그렇지만 이제 예장왕은 쿠데타에 의해서 죽죠. 그래서 이제 김원승이 궁궐을 쳐들어가 예장왕을 죽이고 스스로 이제 즉위를 했는데, 이렇게 조카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헌동왕이다. 그래서 이제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는 경우가 보면 통일신라 시대 현동학도 있고 세조도 그런 식으로 즉위했고요. 그 고려시대 고려시대 숙종인가? 예, 숙종도 그렇게 했죠. 쿠데타를 이제 즉위를 했잖아요. 자,
그다음에 김원창의 반란을 보겠습니다.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구색이 들어가면서 신라상이 별로 안 좋았어요. 특히 형동왕 때 이제 자연재해가 이제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홍수 피해 입은 지역이나 가문 등에서 도적대가 이제 일어나자 중앙정부가 군사를 보내 토벌하거나 해당 지역의 도독이나 태수에게 단속하도록 했다. 자, 기근은 이제 굶주린 사람이 늘어나 간청에 곡식을 내어주긴 했지만,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 해안 지역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 가운데 819년 당에서 이사도의 반란이 일어나자, 이사도는 여기 있지만 이정기의 손자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일어나니까 당은 신라의 지원을 요청했다. 자, 신라는 싱겁게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했으나 반란은 곧 진압되어 실제 군사 활동이 이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이사도의 반란이 나올 때 그 당시에 무영공 소장으로 이제 참여해서 그 반란을 진압했던 사람이 그 장보고였어요. 예. 자, 이렇게 나라 안팎의 어수선한 가운데 신라 지배체가 크게 흔드는 사건이 일어났다. 822년에 웅청추, 그러니까 웅주죠. 예. 웅청추 공주, 그러니까 웅춘주 도독이었던 김원창이 반란이 있는데, 그 김원창은 김주원의 아들이에요. 예, 그는 집사부 시정과 무진주, 청주, 도독 및 중앙과 지방의 간제에 두 거친 인물이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박해를 받아갖고 반란이 일으킨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 보면 나름대로 대우도 받았고 요직을 거쳤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김종의 왕이 되지 못한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게 좀 약간 그죠? 이게 한참 지난 일인데, 자, 운청추,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운청추에서 장안이라고 세난을 선포하고 연호를 경운이라고 했다. 자, 이 반란은 그동안 왕경에서 자주 나는 왕위 다툼이나 모방과 달리 새 국호를 내세우면서 많은 지방의 호응을 받았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란이 아니죠. 왕이 되겠다는 거 아니야. 신라를 없애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야. 여기에서 뭐 볼 수 있듯이 많은 지방의 호응을 얻었다는 거는 지방 세력들의 어떤 호응을 받았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권력에 소외됐던 지방 세력들, 특히 인제 요 지역 자체가 백제 지역이었잖아요, 예전에. 백제계 유민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유민들 세력들에게 이제 큰 도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헌동왕은 장수대기 왕경 주변의 8개 방면을 이제 먼저 지키게 한 다음에 군대를 보냈다. 그래서 강군은 도동형의 첫 전투에서 반란군을 격퇴한 뒤에 삼년산성을 공격해 이겼다. 그리고 웅진에 가서 큰 전투를 벌여 승리했다. 자, 김원창은 웅진성에 들어가 농성하던 중에 성이 함락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래서 강군은 반란을 가답한 그 무리 239명을 처형하고 백성들은 놓아줬다. 김원창의 난은 이제 단기간에 진압됐지만 이후 신라의 지방 통치력이 약화되었다. 그런데 이제 3년 뒤에 825년에 김원창의 아들 김번문이 다시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도적대들이 많았으니까 이 고달산 지역의 수신 등 그 100여 명과 함께 평양을 도읍을 하고 이동하면서 한산주를 공격하다가 죽음을 당했다. 자, 한정왕 때 신라와 바대는 두 번째 접촉했다. 그래서 812년 급찬 숭종을 북국의 사신으로 보냈다는 기록이 있는데, 790년 이후 두 번째 마지막 교섭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자, 신라는 바다를 줄곧 견제했는데 826년에 한산주 북쪽의 고을 주민 10,000명을 동원해서 300리의 폐강 장성을 세웠다. 여기가 아마 이제 폐강진 일대이기 때문에 그 북경에 그 장성을 쌓은 걸로 이제 보고 있어요. 바다에 견제하는 편 대동강 이남의 군현 지방을 강하게 한다. 대동강 이남의 군현 지역은 이제 폐강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지역을. 자, 그다음에 청해진과 장보고를 볼게요. 형동왕이 죽은 뒤에 동생인 김수중이 흥동왕으로 즉위했다. 흥동왕은 나름대로 정치 개혁을 좀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흥동왕은 일찍이 시중과 상대단을 거쳐 부군이 되고 즉위할 때까지 권력의 중심에 수년간 활동했다. 자, 흥동왕 재위했던 10여 년간은 그냥 국내 반란 없이 정치가 안정되었고 당에 자주 사신을 파견하여 대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했다. 그리고 흥동왕 때 인제 장보가 와 갖고 장보고의 요청을 인제 허락해서 완도의 청해진을 인제 만들었죠. 그래서 당시 이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어 서해안에 해적이 출몰되면서 교육선을 양타하거나 신라인을 잡아서 당에 노비를 파는 경우가 많았다. 자, 요때 인제 해적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왜구가 아니라 여긴 신라 해적들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이 신라 해적들은 그 당시 해남
그 해상 세력들과 또 연대해 가지고 세력이나 호족들과 연계해서 이제 그 활동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한때는 대마도나 이런 데를 공격을 하고 그래요. 예. 자 하여튼 이거 신라는 당에 단속을 요청했고 당 조정은 그 아마 인제 중국인 해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한 것 같아요. 예 신라인 노비를 풀어 주고 돌려보내도록 조치를 하게 됐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장보고는 진해 설치를 건의하자 흥도광은 그를 대사로 임명하고 예 대사는 인제 그 신라 간직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인제 요청했다고 해요. 그 장보고가 대사로 임명해 달라고. 그래서 저 중국의 간직이 대사가 있는데 그걸 임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임명을 해 줬고 주변 지역에서 군사 1만 명을 징발할 권한을 맡겼다. 장보고의 청해진은 군사를 갖추고 여기 중국과 신라, 일본에 있는 해상 무역의 중심 역할로서 하면서 해적 활동을 인제 하면서 해적들의 활동이 사라졌다. 자 응당 834년 골품 구정을 재확인하고 사치를 금지하는 명령을 반포했다. 자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요. 교과서에 어떤 사료서 나오냐면 골품제가 상당히 인제 뭐냐면 음 "생활 풍습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내용으로서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미 인제 이건 반포했던 이유가 골품 제도가 이제 붕괴됐고 이런 것을 제대로 지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뭐냐면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했던 걸로 보고 있어요. 뭐 자연스레 어 골품제 골품제가 계속 유지되고 이걸 뭐 예전에 했던 생활 양식이 그대로 골품제 중에 생활 양식이 계속 지속이 됐으면 그런 규정을 두지 않았겠죠. 근데 그런 규정을 했다는 거는 이미 이제 사회가 이제 점점 무너지고 있다. 골품제 사회가. 이런 것들을 역설적으로 방증하고 있죠. 예. 자 당시 신라에는 활발한 국제 무역으로 당은 물론 동남아, 아라비아산 그 사치품이 유입되고 있었다. 흥정한 명령으로 집이나 의복, 수레, 깔개 등의 일상생활 전반에 거쳐 골품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기존의 규정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자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볼 때는 이미 이제 골품제가 점점 붕괴됐다는 걸 또 말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836년 흥동왕이 죽자 진골귀족세에 의해서 왕위 다툼이 일어났고 흥동왕의 사촌 동생 규정계하고 그 김규정의 조카였던 재룡계가 서로 싸우게 돼. 그래서 이제 서로 왕위를 차지하려고 무리를 이끌고 궁궐에다가 싸웠다. 김규정은 인제 살해당하고요. 그에게 가담했던 세력들은 청해진에 인제 뭐냐면 그 장보고에 가서 의탁하죠. 그때 이제 김규정의 아들이 김우징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되죠. 자 하여튼 김재룡이 즉위할 시강왕이 되는데 왕위 다툼이 그 뒤로 이어졌다. 시강의 주위를 도왔던 김명이 이게 이제 그 인척 관계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3년 뒤에 반란을 일으켜 시강왕을 자사하고 김명의 직위인 민해왕이 되었다. 자 정변이 이어진 가운데 청해진은 이제 몸을 피했던 귀족 세력이 장보고의 힘을 빌어서 군사를 일으켰고요. 김규정 아들이었던 김우진, 김양 등이 818년 봄에 장보고의 군사 5천을 빌려서 무주를 공략하고 민양을 보낸 군사를 남원에서 격파했고요. 자 이듬해 839 년에 달구벌에서 민양이 보낸 군사를 성명했고 왕경을 진격해 민양왕을 죽였다. 그리고 김우진이 즉위하니 이게 신문왕이었다. 자 신문왕이 1년 만에 죽고 그 아들 즉위하니 문송왕이 됐다. 신문왕과 문성왕에게 큰 도움을 줬던 장보고는 원래 약속대로 하면 신문왕이 인제 뭐냐면 그 장보의 딸을 왕비로 삼겠다 아니면 자기 그 세자한테 문성왕의 비로 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도움을 줬던 장보고는 자신의 딸을 문성왕의 차비로 들여 중앙 지킬 진출을 꾀했다. 그러나 진골 귀족들의 반발, 특히 이제 그 앞에 이제 김양 같은 사람들이 반발했어. 예. 그래서 요렇게 인제 했는데 그 김양 같은 사람의 반발에 부닥치니까 중앙 정부에 등을 돌리고 문성왕은 청해진 군사력이 두려워 진압하지 못했다는데 앞에서 좀 이거는 약간 삼국사기의 인제 기록에 입각해서 인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인제 이 김양은 을 비롯한 진골 귀족들은 이게 이제 문성왕하고 인제 그 당시 장보고가 결혼을 통해서 결합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 갖고 왜냐면 이 장보고 세력이 이제 왕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들이 인제 뭐냐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염장을 파견해 갖고 암살을 했고 그리고 그때 인제 그 핑계로 이 사람이 딸이라고 이제 그 장보고가 딸의 결혼을 성사가 안 되니까 불만을 품고 뭐냐 반란을 일으켰는데
요쪽 우리가 진압했다. 이런 식으로 역사에 기록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장보가 죽은 뒤 그 부하들이 해상무역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제 문성왕은 851년 청해진 없애고 했는데 그곳에 이제 백성들 법골군으로 인제 옮겨 살게 했다. 이로써 청해진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어졌던 해상무역은 쇠퇴했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에서 나주일 때 인제 뭐냐면 해상 세력들이 장보고의 이제 해상 루트를 이어받았죠, 무역을.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제 이어받은 걸로 인제 알고 되어 있어요. 자, 하여튼 문성왕은 신문왕의 이복 동생 김희정에게 왕위를 이양한 것으로 유언상 나왔고 김희정이 죽은 뒤에 헝나왕이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아들 없이 딸만 둘이었던 헌왕은 하단 김웅룡을 믿었게 여겨 맞사이로 삼았는데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선동왕과 진동왕의 전례가 있지만 본받을 수 없다며 딸이 아니라 사인에게 왕을 했는데 이게 인제 경문왕이죠. 그래서 경문왕 때 나름대로 이제 왕권 강화를 했다고 그래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외조가 이제 진골 계층이 다 장악하니까 이제 내조, 한림원 중심으로 해 갖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고 경무왕으로서 유명했던 설화가 인제 대나무 관련된 설화 있죠. 당나귀 기다. 뭐 예를 들어 대나무를 외쳤다. 뭐 이거 있잖아. 당나귀 기 설화. 이런 게 경문왕하고 관련됐다고 그러는데 자, 그렇게 있고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9세기 내내 간헐적으로 이어졌던 자연재해는 경운왕 때 자주 발생했다. 여러 차례 지진이 발생되고 전염병이 돌았으며 홍수와 가뭄이 이어졌다. 중앙정부는 지방에 사람을 보내 위로하거나 때로는 곡식을 풀어 구제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경운왕은 임해전, 조원전, 월사를 비롯해 궁궐의 여러 정각을 수리하는 등 궁궐의 면모를 새롭게 해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다. 특히 벼락을 맞아 손상됐던 황룡사 구층목탑을 868년에 전면적으로 수리했는데 수년간의 공사를 거쳐 873년에 마무리되었다. 자, 경무왕은 제2기간에 세 차례 반란을 진압하고 권력을 이제 안정되게 유지했다. 그리하여 이제 아들과 딸이 모두 왕위에 오르면서 일가의 권력을 독점했다. 경무왕이 이제 마가들로 이제 제49대 형광이었고 둘째 아들은 정광왕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정광이 1년 만에 죽으니까 그 당시 누이 동생한테 왕이 넘쳤어. 이게 좀 약간 이례적인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진성왕인데 보통 진성여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가족 내부 안에 권력을 독점하는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분지하고 인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왕실의 혈통 범위가 점점 아버지와 그 형제들만 해서 이제 혈족을 하고 왕실을 잡고 나머지는 이골로 인제 배척하는 과정에서 이런 형상들이 인제 여왕이 즉위하는 그런 형상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앞에 있는 이제 성덕여왕하고 진덕여왕은 정치를 좀 잘했어요. 예. 근데 이 진성여왕은 좀 약간 정치를 막판으로 인제 했던 게 있어요. 왜냐면 원래 인제 이 사람이 왕위가 되니까 누구한테 의지했냐면 각각 위용에게 인제 의지했다고 그러거든요. 이 위용은 인제 3대목이라는 한가 모음집을 썼던 사람으로 인제 유명한데 근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니까 미소녀를 끌어다가 인제 일종의 어 호스 정사를 맡겼던 거죠. 그리고 이제 어지러운 이제 정치에 비방을이 길가에 나붙자 범인을 색출한다면서 대하주에 숨어있던 왕거인을 투옥하고요.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니까 벼락이 치고 우박이 내려져 두려움에서 다시 풀어줬다. 요 기사가 나와요. 예전에 내가 KBS 역사실패에서 요 관련된 내용을 보고 좀 웃겼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889년에 지방에서 조세를 걷어 보내지 않자 재정이 궁핍해졌고 아마 이제 지방 통제력이 상당히 약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왕이 사신을 보내 독촉하자 전국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그래서 사벌주에서 상주에서 원종 예노예가 반란을 일으키고 강고를 보냈으나 진압하지 못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원종 예노예난이 이제 있는데 이 원종 예노난은 기록상 남아 있는 최초의 농민 반란이라고 보고 있죠. 기록상 남아 있는. 예. 그래서 이제 요기에 대한 끝말이 안 나와. 예. 원조 예노예난이 일어났다 했고 강군이 보냈지만 진압하지 못했다 하는데 그 후에 원종 예노예는 완전히 진압했는지 얘네들이 어떻게 세력 확대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냥 여기 원종 예노예난이 있고 강군을 보냈으나 진압하지 못했다. 이게 딱 한 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 상주는 상당히 이제 뭐냐면 중요한 요충지죠. 지금 경상도라는 말 자체가 인제 경주하고 상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합쳐 갖고. 상주가
그쪽 이제 경상북도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인데 예전에 이 상주에 군대를 파견했어요. 그 군대를 주둔하고 있었는데 재정이 궁핍해지니까 군대를 인제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원종 예뇌의 난을 쉽게 진압할 수 없었던 이유도 그런 것도 인제 볼 수가 있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인제 일어나니까 중앙 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 이 자리들 지방을 이제 누가 장악했냐면 뒤에 나온 이제 포족들이 장악을 했죠. 예. 그래서 요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한번 신라 하대 때 정치 상황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는데 예전에 김현창의 난하고 그다음에 장보고가 인제 그 중앙 정치에 개입하는 그 부분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다시 골프제 붕괴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사 통론 넘어와서 인제 보면요. 자 진골귀족 왕위 쟁탈 싸움은 그들 진골 내부의 분열을 뜻했다. 원래 진골귀족은 화원적 유대를 갖고 이해관계를 같이 한 운명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들 사이에 아무런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다. 자 그러나 이제 삼국통일 후에 사회 발전은 이들의 유대를 이완시키고 족당의 분리를 가져왔죠. 그래서 이미 이제 중대 때부터 인제 같은 김씨 왕조에서 진골이라도 이미 내무관계 김씨는 이제 완전히 배제됐고 김유신계도 배제됐고 그리고 전제화되면서 이제 부여관계 김씨세들만 이제 왕실로 취급받고 그들이 권력을 독점했는데 그들 안에서도 또 일골 그들 안에서도 이제 이렇게 또 권력이 분전이 돼서 할아버지 세대까지만 공유하는 세대가 인제 왕족이 됐다가 나중에는 아버지만 공유해야지 아버지를 공유한 형제 자매들만 이제 왕족으로 인정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분열이 거듭되게 되면서 싸움이 치열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번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면 그 일골에서 벗어나면 권력에서 인제 멀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부 다툼이 상당히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신라사의 발전은 출생후부터 결정된 골품에 대신해서 점차 능력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제 골품만으로 정치 사회적인 출세가 자동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실력 중앙에서는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위에서 좌우되는 사회적 변화를 갖다. 이거는 신라 말까지 골품제가 유지되면서 그 한계에 있었지만 전반적인 사회생활의 방향이었다. 자 진골귀족의 왕위 싸움이 그의 신분 조건보다 경제력이나 사병의 무력에 위치하였으면 이들 나타난 것이다. 자 그렇지 않아도 신라의 골품제가 후기에 내려올수록 그 점차 붕괴되는 과정을 밟고 있었다. 이미 통일기에 성골이 없어졌고요. 그 후에 1두품, 2두품, 3두품 사렸으며 신라대는 4두품, 백성과 거의 같은 그 지위를 전락했다. 평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성이라는 것은 고려 조선 때까지는 일반 평민의 의미지만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일종의 이제 마을의 총장 정도 되는 어느 정도 상위급 거든요.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백성이. 그렇기 때문에 뭐 표현상 좀 그런데 평민이라고 보시면 되죠. 일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사회 발전은 골품제를 아래로부터 해체해 갔던 것이다. 다만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진골귀족의 폐쇄적 이익 추구도 상위 골품인 진골과 육두품이 어느 정도 그 위치가 계속 했을 뿐이다. 자 이와 같이 골품제의 붕괴는 사회의 발전에 따른 것이다. 신라 사회 개방과 확대는 고대적이고 호연적인 골품제도의 종속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육두품 계열의 진골귀족에 대한 도전은 골품제 해체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자 여기에서 육두품의 이제 활동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전에 요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출문제 좀 몇 번 나왔어요. 예. 좀 보면 자 육두품 계열은 신라사에서 지배층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다. 비록 간등이 대하천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고 간직도 간부의 장관이 되지 못했으나 차관급만 됐죠. 집사성의 신랑 같은 간부의 차관이 임명되어 비교적 우대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 육두품 계열은 골품제 안에서 특권 계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골보다는 좀 아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이제 계층보다는 또 우위인 그런 상황이었죠. 예. 이들은 국학에 들어가 교육을 받고 또 도당 유학생에 대해서 유교 지식을 쌓아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거나 행정적 실무를 담당했으며 문안기구 앞에서 얘기한 최치원에 그래서 이제 나온 것처럼 예전 기춘에 나온 것처럼 한림대라든지 한림대가 이제 서소원으로 이름 바뀌었죠. 이런 데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나름대로 왕권을 보좌해 주는 역할을 했죠. 예. 자 그러나 진골 체제에서 육투표 활동은 어디나 제약적인 제약을 받아야 했다.
따라서 유교 지식을 갖고 능력이 있는 육두분 출신들, 특히 도당 유학생 도당 유학으로 발전된 중국 정치체를 직접 보고 들어온 그들의 현실에 대한 불만이 품고 신라 체제에 대해 비판을 했던 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유투폰 출신이었던 최치원이 정계를 등지고 유당 생활을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했죠. 자, 그 최치원 관련된 내용 관련돼서 유당세와 관련된 그러니까 최치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잠깐 볼게요. 천재교가 48페이지 펴 볼까요? 예. 자, 여기 보면 인제 신라로 돌아온 최초는 왜 뜻을 펴지 못했을까? 이렇게 인제 보는데 볼게요. 자, 최초는 이제 12 세에 당으로 유학을 떠나 빈곤가의 학교에서 당의 관리가 되었다. 879년 당에 큰 반란이 일어날 때 주도자인 항소에게 항복을 권한 통항소 경문이라는 글을 써서 요거 한번 찾아서 보세요. 제 생각에 통항소 경문 하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글을 써서 보냈는데 그것을 읽은 항소가 놀라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하여 최초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그러니까 28세 되던 해에 그는 신라로 돌아 관리가 되었는데 주로 이 문안직을 인제 담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제 아마 인제 이때가 진성여왕의 오빠였던 그 경문왕이 이제 그 지휘했던 경문왕 때 얘기예요. 그리고 인제 진성왕 때 신무책을 인제 올리는 등 어지러운 정치를 신무책을 올리는 등 어지러운 정치를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시무 10조를 올렸다고 했죠. 근데 오히려 진골들의 견제로 중앙간직에 물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보면 심호 10조를 올렸는데 그걸 받아들였다.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빌어서는 안 되겠죠. 받아들였다고 했지만 실제로 시행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후 그는 각지에 유영하면서 경주, 합천, 부산, 해운대를 떠돌다가 말년에 해인사에 머물면서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알 수 없다. 이 해운대라는 명칭 자체가 그 해운, 바다의 구름인데 그게 호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예. 그 외에도 고운이라는 또 호도 있고요. 자, 이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이루지 못하고 유장 생활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 그의 쓸쓸한 말년을 잘 표현한 이름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체 중에 한 명이 인제 최치원이고 그 중에 채원이나 뭐 이런 사람은 나중에 인제 후삼국의 인제 건원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붙었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또 넘어가서 볼게요. 육두품의 한계가 여기 나와 있죠. 예, 육두품의 한계가 인제 여기 나와 있는데 요것도 예전에 관련돼서 기출문에 나왔어요. 언급됐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러나 역시 진골체제 육두품의 개혁에 반항도 한계가 있었다. 그거는 자, 육두품은 결국 진골체제 그러니까 골품체제에 기생한 지배층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을 땐 진골은 비판의 대상이지만 또 그들 안에서 그 밑에 있는 사람도 또 뭐냐면 입장을 볼 땐 육두품도 비판의 대상이잖아요. 예, 어차피 육두품도 여기에서는 특권 계급이죠. 그 골품제의 안에서는. 따라서 그들의 진골체제 비판은 소극적이었고 그다음에 그 행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소극적이고 제한적이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인제 예전에 기출에 지문으로 나왔던 거니까 외워 두시고요. 자, 이에 비해서 진골체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한 건 지방 호족 세력이다. 그래서 신라후기의 지방에서 새로 등장한 호족들은 그 신라의 기성지서를 대하여 전면으로 도전함으로써 진골체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하였다. 자, 이러한 육두품과의 지방 호족의 대두에 의해서 결국 진골체제가 해체되고 곧 이것이 신라사의 붕괴를 뜻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이 호족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호족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지방 세력이죠. 지방을 근거로 한 세력을 호족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되게 다양한 인제 세력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제 보면 첫 번째는 낙항한 지역 중앙의 진골 세력들이고요. 그래서 인제 이들이 인제 중앙 정계에 싸우다가 몰락한 후에 이제 뭐냐면 지방 내에서 세력을 키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 있고 그냥 군진 세력들. 그래서 뭐 완도의 이제 장보고 같은 세력들이나 그다음에 항해도 평산의 패강진 같은 세력들, 그다음 강화도의 이제 헐구진 이런 세력들이 이제 대표적인 세력들이죠.
예, 뭐 요거는 같이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군진 세력들이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원래 이들은 중앙군이었죠. 근데 나중에 들어가면서 인제 점점 중앙에서 이탈해서 사병 집단적 성격이 띠게 돼요, 이 군진 세력들은. 자, 그다음에 지방 군대 지휘관 세력들이 있어요. 지방 군대에서 지휘관 역할을 하다가 원래 신라 장군이었는데, 신라가 이제 몰락하는 걸 보고 그 지역 세력들 흡수해 가지고 세력을 키웠던 세력도 있었는데, 이 대표적인 세력들이 건원이죠, 건원. 음. 이 건원이 이제 무진주에서 인제 뭐냐면 여기에서 했다가 나중에 전주로 올라오잖아요. 예. 이게 인제 있고, 건원은 이제 신라의 비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인제 네 번째 해상 세력들. 이게 군진 세력들과 연결되는 그 세력들인데, 앞에 인제 청해진 장보고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헐고진 부근에, 헐군이나 개성이나 이제 어디야, 그 예성강 부근에 있었던 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송악에 있었던 거죠, 송악. 특히 송악의 작재건 세력들이 이제 들어요. 작재건. 이 송악의 작재건은 예성강 유역에서 이제 대중국을 모욕하면서 개성이나 강화를 이제 일대로 해서 세력권을 가지고 있었던 어 세력들, 유역지였는데, 요 예성강 유역 일대가 그 당시에 인제 신라 말기 때 상당히 국토 개발 사업을 통해서 경제력이 상승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무역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작재건의 손자가 왕건이죠. 어떤 분은 그럼 작재는 작자고 왕건은 왕자냐, 성이 다르지 않냐. 근데 이거 왕건은 나중에 왕시성을 받는 왕이 아니라 원래 왕건이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이 사람이 인제 나중에 고을 세우고 나서 이름 앞글자를 성으로 삼은 거야. 얘는 왕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왕씨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당시에는 뭐 성씨가 일반화되지 않았으니까, 어 왜냐하면 이제 성씨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이제 왕족이라든지 중앙에 인제 귀족들 60분 정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지방 호족색들이 그렇게 성씨를 갖고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예. 하여튼 이런 해상 세력들은 이제 송악 지역의 대표적인 왕건 같은 세력들, 청해진의 장보고 같은 세력들, 그리고 일부는 군진 세력들과 또 겹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또 하나의 세력들이 뭐냐면 촌주죠. 촌주. 예. 그러니까 이 촌주는 예전에 말처럼 보통 4 개에서 한 3-4 개에서 인제 자연촌을 묶어서 한 명을 촌주를 뒀다고 했잖아요. 요 세력들이야.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지역의 토착 세력들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초족 집단주 중에, 이 초족이라는 것은 인제 뭐냐면 처음에 도족 집단에 출발했다가 이게 점점 성장한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원이라든지 양길이라든지,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궁예. 이 궁예가 나중에 후 고구려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런 뭐냐면 단계를 거쳐서 성장했던 초족 세력도 있어. 이들이 인제 일부가 뭐냐면 어 소속세로 발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여기는 뭐 잘 안 돼 있어 갖고 잠깐 어 한번 서브 노트에서 좀 볼게요. 요 관련된 내용이 후셈 2 권에 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뭐 그것까지는 보긴 그래서 어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초적 집단을 보면요, 성격을 보면 출신 지역의 토착적 기반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농민봉기나 유의민을 규합한 세력을 결집시킨 다음에 초기에 밀란, 반도의 성격이 있었으나 점차 이제 민중적 지지를 받고 독자적인 지배 세력을 등장을 했고요. 성장 과정을 보면 3 단계 정도 이렇게, 4 단계인가? 4 단계 정도 나눠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유리걸씨간 유망 단계야. 그러다가 이들이 모여서 초적이 되고요. 초적이라는 말은 인제 숯불에 숨어 있다가 도둑질 하기 때문에 초적이란 말이 생겼고, 아니면 풀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초적이란 말이 생겼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나서 이들이 또 규합해서 농민군을 이제 만들죠. 그래서 대규모 조직화된 이제 됐는데, 이때 이제 이들은 이제 뭐냐면 적고적, 적의적, 항의적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일종의 유니폼 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런 것도 입고 빨간색이나 뭐 하여튼 이런 걸 입고 다니면서 인제 자신의 어떤 것들 가시했다고 했죠. 조직화를 가시화시 조직력을 가시화시켰다. 그래서 요 단계에 있었던 것은 뭐 상계 원조 예논의 단계나 기원이나 양길, 앞에도 능창, 이런 것들이 인제 요 단계고요. 마지막으로 인제
국가 정도 만든 세력도 있어요. 초족들이 강해지면서 인제 주변의 초족들 계속 흡수 통합하고 호족들도 알아서 인제 뭐냐면 항복해 오고 그렇게 인제 성장했던 세력도 있는데 자 하여튼 이런 단계인데 이때 이제 마지막 이제 단계까지 든 것은 우리가 인제 고구려, 후고구려 세였던 궁예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호족들 관련된 이제 유형별로 한번 정리를 좀 해 봤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라하대 육두품 계층이 성장하고 있었으나 역시 주목된 되는 새로운 형상은 지방 세력들의 인제 대두였다. 지금까지 인제 그 신라의 정치 무대는 왕경이었고 이게 경주였죠. 지방 세력들은 중앙의 진고 기조의 육두품의 하나였으며 지방에서는 중앙 집권적 침투로 독자적 세력을 성장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신라 하대에는 중앙의 진고 귀족들이 자기 항쟁으로 지방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어 지방 세력이 성장할 수 있게 되고요. 당시 또 신라는 농업 생산 발달에 의해서 수지 사업에 이제 활발히 추진되었고 또 경제 기반이 확대를 위해서 새로 예성강 이북 지역 그러니까 폐광진 일대죠. 대한 국토 개발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자 이러한 지방 개발 사업에 따른 경제적 상승으로 지방 세력의 성장에 커다란 밑받침이 되었다. 자 새로이 대두나의 호족엔 두 가지 유형인데 여기는 제가 인제 앞에서는 한 대여섯 가지 나눴는데 여기는 또 두 가지로 유형을 이제 나누고 있어요. 자 하나는 뭐냐면 토착적인 지방 세력들이 성장한 거죠. 또 하나는 그 지방에 내려간 중앙 귀족들이 호족화되는 경우인데 자 요걸 인제 보면 토착적인 지방 세력이란 전부터 지방의 촌주로서 총량민을 통제하였던 유력자들 가운데 중앙정부의 집권에 미치지 못하자 점차 자립하여 세력 확장시킨 지방 세력을 말한다. 또한 첫 번째 경우고 또한 이제 신라 후기에는 이 두 번째 경우를 얘기하고 있죠. 진골이나 육두품의 중앙 귀족들이 지방으로 내려가 호족이 되었고 또는 외관으로 부입됐던 귀족들이 중앙 정치에 혼란을 뜻하 그대로 그것을 눌려앉는 경우가 허다했다. 자 신라 후기에 또 이제 지방 세력 또 하나의 중요한 존재는 군진 세력이죠. 이게 세 번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앞에 두 가지 유형은 요걸 얘기하는 건데 뒤에 또 하나의 유형을 또 제시하고 있네요. 예. 자 군진 세력들이다. 이들은 신라대 호력의 두 요인 가운데 후자에 포함시킨다. 그래서 요거 세 번째 요건 이제 요게 중앙 귀족이 호적화되는 건데 좀 그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청해진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 귀족이라 볼 수 없잖아요. 이 장보고 같은 사람이. 하여튼 그게 넘어가고 자 하여튼 후자에 포함시킬 수 있는 곳으로 북방의 국경선을 지키기 위한 설치한 폐광진과 그다음에 남해의 청해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요. 강화도에 헐고진 세력도 있어요. 특히 청해진은 흥덕왕 3년 장보가 왕도를 설치하여 만 명의 군대로 해적을 토벌했을 뿐만 아니라 만 명의 군대로 해적을 토벌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당 및 일본과 활발한 무역을 하였던 곳이다. 자 이들 군지는 형식상 중앙정부에 예속된 군대였지만 중앙 집권력이 약화된 신라 말에 사병적인 지방세력으로 전환되었다. 자 이들 지방세력들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자립하고 그 지방의 백성들을 지배했는데 그들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나 칭하면서 군사를 가지고 지방의 행정을 장악하고 조세 부역을 징수했다. 이에 이들 호족은 지방의 막대한 농장과 사병을 배경으로 독특한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하고 과거 지방행정에 참여한 경험을 살려서 신라 중앙제도를 만들어 모방한 새로운 간반제를 했어요. 간반제라는 것은 호족들이 인제 신라 후기 때 만든 관료조직이죠. 지방 관료조직인데 이 간반제가 인제 계속 고려 때까지 인제 계속 이어지게 돼요.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인제 항제 직제 개편이 있어요. 항리 직제인가? 예. 항리 직제 개편할 때 그 대상이 됐던 게 간반제인데 요거 관련된 내용은 이제 고려시대 때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 보고요. 자 이제 지방 호족들은 종래 군영을 대시해서 그 지방을 지배하는 존재가 됐으며 진골 체제를 해체하고 그다음에 신라 왕조를 붕괴시킨 결정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그 밑에 인제 신라 말기 때 그 호족 신라 말기 때 농민봉기와 그다음에 삼국의 건국, 후삼국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일단 농민봉기까지만 오늘 읽고 후삼국은 나중에 읽을게요. 이 후삼국은 뒤에 인제 중세라고 좀 볼 수 있죠. 뭐 이게 신라 말기지만 시기적으로 중세 정도 중세 초입이기 때문에 따로 인제 이게 편성해 갖고 인제 읽고요. 예. 이거는 이제 신라 농민봉기 읽고 나서 그다음 뒤에 있는 이제 선종이나 풍수지서 관련된 내용 읽고
다 고대 끝난 다음에 중세대에서 후삼국 부분을 읽을게요. 예. 그래서 일단 농민분기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신라 하대의 혼란은 진성여왕 때 이거 국도 다했다. 그래서 중앙귀족들의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사치와 향락이 젖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 재정은 궁핍해지고 지방에 대한 위정도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 최초는 진성여왕에게 10여조의 식무치를 건의한 이러한 거문한 것도 이런 혼란을 수습하는 의도였었다. 이렇게 있는데 시문책 여기 내용이 있네요. 예. 이게 적혀 있는지는 아는데 당연히 시문책이라는 건 이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시책을 올렸다고 하는데 여기는 나름대로 이게 적혀 있는데 이거 어디 근거를 가지고 적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하여튼 그래요. 이거 제가 안 적었어요. 자 이러한 혼란은 마침내 진성여왕 3년에 전국적인 밀란이 일어나게 하였다.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어 주연의 조세가 수송되지 못하고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여왕은 관리를 파견하여 조세를 도축하니 곳곳에 농민봉기가 이뤘다. 그래서 이제 보통 농민봉기가 일어난 건 우리나라 역사상 딱 3번 정도 크게 볼 수가 있거든요. 큰 농민봉기가. 첫 번째 시기가 뭐냐면 신라 말이죠. 신라 말기에 인제 그 원종 예노의 난처럼 이렇게 농민봉기가 있고 적고조의 난, 적이조의 난 이런 것들이 일어났잖아요. 신라 말기 때 일어났고 그다음 고려시대 때 이제 일어난 것이 뭐냐면 부인 집권기 때 인제 농민 반란이 일어났어요. 여기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번에 이제 기출문제에 나온 것처럼 세도 정치기 때 농민 반란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물론 곳곳에 농민 반란은 일어나긴 했지만 크게 일어난 농민 반란 시기가 대규모적인 농민 반란 시기가 요 시기예요. 신라 말기 때, 무인 집권기 때 농민 반란, 세도 정치기 때 인제 농민 반란 이렇게 있는데 다 중요하죠. 예. 다 중요해요. 이게 기출 주제로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다루고 있는 신라 말기 때 농민 반란 관련된 내용이죠. 자, 하여튼 이들은 이제 반란 농민은 초적이다 하여 조세를 거부하고 정부에 반항했을 뿐만 아니라 떼를 지어서 이제 지방 가난을 습격했다. 자, 이런 농민 봉기는 이미 중앙정부의 위정이 지방에서 파급되지 못했고 각지의 호족들이 자립하고 있었던 현실 위에서 나타난 것이다. 따라 지방 호족들 사이에는 이들을 초적을 이용해서 그 세력을 확대한 자도 생겨났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상조를 근거한 원종 예노이고요. 그 후에 이제 북원의 양길, 그다음 축전의 기원, 그다음에 그 완산주의 건원. 완산주의 건원은 좀 약간 이제 경우가 좀 다른 건데 이 사람은 원래는 신라 비장 출신, 신라 관리 출신이었어요. 무진주에 있었던 군인이었는데 신라가 망하는 거 보고 인제 나서 신라는 인제 손절하고 지방의 호족세력들 아마 그 과정에서 인제 호족세력들과 손을 잡을 뿐 아니라 또 뭐죠 초족세력들과 또 끌어들여서 자기 시야에 병력을 넣은 것 같아. 그래서 요게 인제 집어넣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양기대 부하인 궁예인데 원래 이 궁예는 뭐냐면 기어 밑에 있다가 기어도 인정받지 못하다가 양기한테 가죠. 양길이 얘를 알아보고 군대를 떼어줬는데 이 군대를 가지고 이제 세력을 확대하고 나중에 양기라고 뭐냐면 그것도 독립을 하게 되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이들 반란군은 각지의 농민봉기를 이용하여 세력을 확대하면서 궁흥할구의 현세를 이뤘다. 자 이 반란군 중에 정권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이른 것은 건원과 궁예였다. 예. 그래서 이제 건원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이제 후삼국 관련된 할 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선종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풍수시설 관련된 내용들 좀 얘기를 할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끝나고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제 고대사 끝난 다음에 중세사 쪽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